그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자, 헤드라인을 주시고 오랜만에 유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텐데요. 독일 부동산 업체 줄 파산이다. 고금리에 비용 치솟고 돈줄이 막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권프로도 지금 유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은 언제나 경제 우등생이고 유럽을 먹여 살리고 맞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참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뭐 총리가 바뀌어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메르켈 때는 거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숄츠로 들어오고서부터는 이 경제가 계속 삐그덕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독일의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일이 G7 국가 중에 올해 유일하게 경제가 역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 부동산이 역성장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독일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 같은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10년에서 15년간 이어진 독일의 부동산 호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면서 왜 그러냐면 자금 조달 방식의 한계를 맞았고 독일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연일 파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게르히와 센트룸 그룹, 뮌헨의 유로보덴, 뉘른베르크의 프로젝트 이모빌리엔 그룹 등 여러 부동산 개발 업체가 최근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사이입니다. 몇 주 사이에 파산 신청을 보노비아, 어라운드 타운 등 대형 임대 업체들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대폭 줄인다. 그건 뭐냐면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이제 독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독일 국채 마이너스 금리. 그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 상승과 건축 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신규 개발 수요 둔화 등 여러 악재가 독일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부채를 진 채 사업을 해온 부동산 업체들이 추가로 줄줄이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건설업이 의외로 독일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12%나 돼요. 독일도 그렇구나.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제 핵심 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같은 사람들이 공약을 뭘 했냐면 아파트를 연간 40만 채씩 짓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약 못 지키고 있고 작년에 29만 채 정도밖에 못 지었고 올해는 이마저도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부동산 쪽이 굉장히 지금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뭐 뜬금없는 독일 부동산 얘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은 사실 독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얽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헤드라인 하나 저 준비가 돼 있나요? 하나 좀 한기평에서 물론 조금 지난 기사입니다. 8월 하순에 나온 기사인데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의 압도적 투자 대부분 매자닌 후순이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한기평이나 한신평 뭐 나이스 이런 데서 사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분석 자료를 내는데 그게 이제 신용도에 관련된 그리고 자산 운용에 관련된 평가 보고서들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제 한기평에서 낸 걸 보니까 우리 증권회사에서 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국내 23개 증권사 자사 신용등급을 보유한 왜냐하면 이제 한기평이니까 신용등급 없는 회사는 안 하죠. 23개 증권회사 대형사 8개 중소형사 15개 해외 대체자산 즉 부동산 및 SOC 투자 규모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14조 1천억 원이에요. 아이고 사이즈 꽤 되네요. 근데 여기에 SOC는 빼자 이거예요. SOC는 빼고 보니까 부동산 익스포저 해외 부동산입니다. 10조 8천억인데 대형사가 9조 2천억 압도적이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소형사가 1조 6천억 이렇게 나타났는데
대형사 자기자본 대비 최대 40% 이상 웃돌고 있고 일반 증권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곳이 3곳. 그리고 40% 이상도 한 곳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익스포저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투자한 비중이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의 45%를 웃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반가량 된다는 거고 그때가 이제 뭐 아시지만 초저금리 상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들이 원활하게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풀로 차거나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장했던 시기에 투자했던 건물이 대부분 매각의 지연 가능성이 있다. 안 팔릴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넘어서 투자한 것들은 대출 만기까지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LTV 요건 같은 것들이 예상외로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용도별로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의 56%가 오피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숙박이 18%, 리테일이 3% 이렇게 돼 있고 주요 투자처를 보면 미국이 46%, 유럽이 37%입니다. 유럽 비중이 높네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오피스가 1조 7천억에 숙박이 1조 6천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은 오피스에 집중돼 있어요. 유럽은 오피스에만 3조 2천억 원이 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오피스의 유럽. 지금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금성이라는 게 맞아요. 채권이나 주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증권회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성으로 투자가 돼서 원금 미회수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후순위 혹은 매잔이라는 게 선순위 후순위 사이에 있는 뭐 그런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매잔인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원금 회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증권회사가 사실 영업 마인드들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할 때 선순위는 기관 투자가들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이런데 공제회나 이런데 쪽으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는 본인들이 떠안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 뭐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라든지 공제회 이런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현재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과연 이게 자기자본 투자에만 그친 건지 아니면 고객한테도 왜 뉴스가 뜸뜸이 있었잖아요. 뭐 물어준다, 뭐 환매가 불가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샌프란시스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공실이 엄청난데 유럽은 더하다는 건데 이게 상업용 건물에 관한 한 일종의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단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재택근무의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큰 회사에서 주 3일은 나와라 할 때 그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 경제를 그 아마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만큼 호소력이 있겠어요. 그러게요. 영리 목적의 기업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출근하라. 그거는 사실 뭐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 근무 패턴이 정착이 될 경우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들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보다는 지금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유럽은 아직도 굉장히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축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쥐어야 될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시장이 금리로 인해서도 타격을 받는 데다가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보다도 유럽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평균 임대 기간, 가중 평균 임대 기간이 길면 그나마 이제 임대료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예. 짧은 부동산일수록 이제 위험하다 이런 건데 우리 오피스가 국내 보험사 증권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4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기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혹은 투자 단위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만 될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해외에서 만기가 있는 어떤 펀드를 예. 가지고 환금성이 저하된 어떤 것들을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문제가 이게 보통 주식이나 이런 거는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그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지금 이게 상황이 좋은지 안 나온지가 꼭 터져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프로님이 오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좀 전해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사실 제일 걱정의 하나로 지금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너무 과잉이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어떻게 해소하려는 노력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컨피덴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뉴욕의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빌딩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스터 마켓 여기까지 하고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